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것은 협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채용 발언 논란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강공,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적극 대응 기조 전환 등 지지율 방어에 나선 여권의 전략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원내 일당인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정상화에 첫 발을 뗐습니다. 연설에 나선 박홍근 원내대표는 탄핵 표현까지 써가며 사적 채용과 인선 논란 등에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경제 위기 속 정부의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법인세 감세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태훈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52일 만에 다시 문을 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펼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출범 2개월 만에 30%대로 급락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출범한 지 2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입니다.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비선 순방 논란,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검찰 출신 인선 등을 열거하며 권력 사유화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경제 위기 속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위기에 더해 부동산 시장마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예산 심사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소수 재벌 대기업 등의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류세 지원법과 근로자 밥값 지원법 등 7대 민생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뜻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을 공론화하고 저출생 고령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로 당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이번 대선과 지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기자 리포트처럼 박홍근 원내대표 연설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협치 의지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걸 지적한 건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오만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은 사적 채용과 관련한 발언 닷새 만에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사적 채용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민주당이 협치 의지가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하는 게 적절했냐는 건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서 민생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인식은 환영한다면서도 오늘날의 경제, 민생 위기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마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 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식 태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은 우리들과 인식을 같이 하고 다행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직도 대기업을 소수 재벌로 편가르기 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여당은 왜곡된 정부 중심 경제를 시장 중심 경제로 정상화해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은 사적 채용 논란, 특히 구급 발언 등으로 비판을 받아온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사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NS에 논란이 커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사과드린다면서 다만 대선 기간 선거 캠프에서 헌신한 청년 실무자들이 별정직 채용 관례에 따라 각 부서에서 실무자로 임용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사적 채용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1년간 무보수로 정권 교체를 위해 일한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박하며 사적 채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입법을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안도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원 구성은 아직인데요. 쟁점인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최종 협상 시한인 내일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6인 기권 1인으로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첫 발을 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재선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각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활동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 입법을 다룰 예정입니다. 유류세 추가 인하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제도 개선과 대중교통비 환급 등이 우선 논의 대상입니다.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위는 가동에 들어갔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는 쟁점인 과방위와 행안위를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각각 하나씩 나누는 조건으로 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서 행정안전위하고 과방위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선택권을 줬습니다.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걸 갖고 가라. 그럼 나머지 하나를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딸을 달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양보한 만큼 국민의힘이 과방위와 행안위 모두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라고 하는 가장 큰 쟁점 상임위를 우리가 약속대로 양보를 했으니 그러면은 그다음 2번, 3번, 두 번째, 세 번째 선택권을 주고 나머지 본인들에게 우선적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거기에 묵묵부답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법사위원장에는 삼선의 김도읍 의원이 내정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맡을 것이라는 문자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선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선을 그었습니다. 팽팽한 이견 속에 여야는 내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내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를 찾아가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경위를 따져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 사전 교감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회의에서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이들 16명은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 주민이었고 북송된 2명은 탈북 브로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6명의 생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북송된 2명은 총살형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F는 또 북송 직전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 소환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당시 정부가 이들을 강제 북송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TF는 대선 전날 넘어온 북선박을 하루 만에 북송한 사건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혀 전 정부 안보 관련 사건들을 다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북어민 북송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된 통일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는 간담회를 갖고 통일부가 3년 만에 입장을 번복해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선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TF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한 후 권 장관이 통일부 입장 번복에 국가안보실과의 교감이 있었고 북한 어민을 흉악범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는데 통일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동시다발적으로 입장 번복이 이뤄지고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거짓 발표를 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안보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한 두 번째 공청회에서 정책 네트워킹 구축 방안과 시민단체와의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경청회에서 우리 당이 중심이 돼 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세력 등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서 정치 현실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소통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야당을 자극하고 공격 수사하는 일을 자제해야 협력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한 총리에게 이같이 말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잘 이야기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민생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는데 한 총리도 민생 안정을 위해 많은 협력을 부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를 방문한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을 접견하고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의장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중점 협력국 중 한 곳이 한국이라며 앞으로도 사우디의 국가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이살 장관은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사우디의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하며 5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성장한 만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정치권에서 광복절 특사 사면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은 이제 첫 사면이고 보니까 대상자 선정의 배경과 결과에 그 각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네요. 네, 이 특별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일반 사면과는 달리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국정 철학과 중점 현안들이 반영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 사면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사면은 대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민생 사범과 생계형 범죄가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외에도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일부 기업인과 정치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인과 정치인의 사면이 이제 검토 중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이제 부회장이죠. 특히 이제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좀 유력시되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전 대통령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지난달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3개월형 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 집행정지가 8.15 특사를 위한 물꼬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재현 CJ 회장도 횡령과 탈세 혐의로 2년 6개월의 징역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가 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다음 달 8.15 특사 대상에 포함돼 석방됐습니다. 또 윤 대통령 참모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한 김대기 비서실장 등 옛 친이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돼 있는데 이 역시 사면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해왔고요. 또 지난 6월 도어 스태핑에서도 20여 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과거 전례에도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에 이어서 여권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 띄우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 친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초 보통 집권 1년차 광복절에 네. 이 대통령 사면을 많이 실시한다며 임기 초 대통합 사면론을 언급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해야 한다며 공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는데 이 사면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과 함께 이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57억 원가량을 선고받았는데요. 이 중 벌금 82억 원 정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특별 사면으로 석방될 경우 벌금 납부 의무 또한 면제되는데 이 때문에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사면 메시지가 이 경제에 방점이 찍힐 거란 기류가 강한데요. 네.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될 거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재계는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가석방 됐습니다. 하지만 형기가 남아 해외 출장과 경영활동 등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직접 경영을 할 수 없고 또 해외 출장 시엔 법무부의 승인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형기가 오는 29일까지로 얼마 남진 않았지만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 종료 이후에도 5년간은 취업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재계에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여권에서도 분위기 조성에 나섰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처벌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되고 또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민생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경제인 사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 현재 광복절 특사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 기자회견에서도 사면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사전에 어떤 범위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면은 범위나 대상에 대해 사전에 언급한 사례가 없다며 최대한 보안을 지키려는 모습인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특별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번 사면에 김경수 전 지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는데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 진영을 가리지 않는 사면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지사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위해서였다는 이야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최종 사면 대상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네, 사면 대상자를 정리하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데요. 네. 이를 토대로 다음 달 10일쯤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네, 대통령실에선 법무부가 특별 사면 대상자를 상신하면 각 수석실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데요. 대상자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복절 직전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 결정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겠죠.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 사면 카드를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20일 시사를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사적 채용 방어전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사적 채용 논란을 진화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최근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실 채용은 엽관제, 즉 선거에서 공을 세운 기여도에 따라서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제도를 따른다며 최근 대통령실을 둘러싼 사적 채용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고 하는데요. 비공개 채용을 통해서 하는데 가가지 자질 능력 등을 평가한 데 채용되는데도 사적 채용이다. 측근, 지인 등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쓰여서 보도하는 것이 또는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저의 반박입니다. 네, 친윤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사적 채용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논란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들이 경선을 통과하고 선대에 들어가서 일을 잘했고 인수위에서 살아남아서 8구급으로 들어갔다며 그것마저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하는 건 1년간 아무 보수 없이 정권 교체를 위해 윤 대통령과 열심히 뛴 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권의 이런 해명에도 야권 공세는 더 거세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문란, 인사 참사가 극에 달했다며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첫 청와대 대변인이자 마지막 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수석은 따끔한 충고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채용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을 몰랐다라고 국민께 사과드리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인 관계나 이해충돌 관계 이런 거에 때문에 다 제척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계속 이런 식으로 때로는 거짓말처럼 들리고 때로는 횡설수설처럼 들리고 스텝이 꼬이고 이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치권 일각에선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엽관제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엽관제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능력주의와는 거리가 먼 데다 대통령실 채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스텝이 더 꼬이는 듯한 느낌이죠. 여권과 대통령실의 방어전은 과연 사적 채용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윤핵관지였고 순회입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근 전국을 돌면서 당원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가는 지역마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윤핵관 의원들의 지역구가 포함된 곳이란 점입니다. 지난 17일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에서 청년 당원과의 만남을 가진 데 이어서 어제는 강원 춘천을 찾았습니다. 강원은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선 청년 당원들과의 만남과 함께 김진태 강원지사의 만찬 회동도 이뤄져서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로 6개월간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친윤계 의원 지역구에서 2030 청년 지지층과 책임 당원을 결집하는 등 장외 정치를 이어가는 것을 놓고 당 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역 행보를 놓고 단순한 당원과의 소통을 넘어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젊은 정치인 그리고 용기가 있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행보는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의 대표가 윤리위원회 규정을 안 따른다? 그리고 딴 사람들 보고 따르라?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상한 논리로 이걸 비비 꽈가지고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정치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당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여당 내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새 결집에 본격 나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기간 동안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자기 정치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전국 순회 행보를 6개월 뒤 복귀를 위한 정비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징계 이후 윤리위 재심 청구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 공개적으로 징계에 반발하는 모습보단 당원과의 접촉면을 늘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이 대표와의 만남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이 8,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청년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유대간 지역구에서 바닥 민심 다지기에 나선 이준석 대표. 새 결집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엔의 변함없는 식구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엔의 식구라는 표현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그 전국에 급부상한 이슈가 있죠. 바로 그 대우조선해양 사태인데 하청노조 장기 파업에 윤 대통령은 그리고 또 여권이 더불어서 불법에 따른 영업 손실이 막대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야당은 제2의 용산 참사,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이제 우려된다면서 TF를 띄우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분의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좀 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신 의원님. 지금 이것만 딱 놓고 봐서는 안 되고 이건 몇 년 전에 그 조선이 아주 불황이었을 때를 중장기적으로 좀 돌아가 봐야죠.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나쁘니까 네. 조금만 깎자. 그래서 3분의 1을 왕창 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또 경기가 다른 경기 말고요. 조선 수주 경기가 풀려가지고 원위치 플러스 알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0%까지 원위치는 아니더라도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의 변화 이런 거 포함해서 30% 원래는 30% 플러스 알파여야 되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의 복구라고 그럴까요? 원상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거 정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경기가 너무 나빠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도 임금을 올리는 인플레는 안 된다고 정부가 또 스탠스를 정해서 그 얘기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충돌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타협점을 찾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듣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매우 섭섭하죠. 그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정부가 지금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하청에 이제 관계에 있는 원청과 이제 정부가 있는데 네. 어디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먼저 원청이 시도를 하고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도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원청은 하청 자체에서 좀 해결할 문제라는 그런 입장이죠. 원청은 또 조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뭐 수건 돌리기,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일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것 자체가 폭탄으로 크게 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섣부르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함부로 다룬다는 느낌을 받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불법 파업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제가 노사 간의 그 협상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업체가 사업장에서 저마다 굉장히 어려운 또 조건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그 하청 업체 그 노조원들이 지금 이제 대형 선박을 점거해서 지금 벌써 50일 가량 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불법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물론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현실 조건이 있겠지만은 지금 불법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원청 업체의 또 그 노조들은 파업하지 말라 이렇게 맞불 파업을 지금 맞불 집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노 갈등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그 거제도의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은 또 파업이 웬 말이냐. 이제 겨우 대우조선이 조금 살아나고 조선업계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해서 경기가 좀 살아나는 듯한데 지금 파업을 하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해서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 파업 때문에 그 대우조선의 판매액이 한 6천억 원 정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대우조선 사기업의 그냥 손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대우조선에 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죠. 그 산업은행 그 자금이 투입됐다는 것은 그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부담한 것이거든요. 국민 세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업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30% 임금 인상, 또 상여금 300% 인상 이런 내용을 접했을 때 다른 직군에 있는 또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굉장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리고 문제는 민주노총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민주노총 산하란 말이죠. 이 하청업체 노조가. 그런데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들 전체 노동자 수를 합하면 한 10,00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이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들은 120명가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적은 수가 대우조선 전체 또 하청업체 전체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도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불법은 안 된다라는 게 공약이었단 말이죠.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좀 긴장 관계가 좀 지속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목숨을 걸고 스스로 이제 용접한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투쟁하고 있는 극단적인 이제 그런 투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2의 뭐 그런 용산 참사,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지 않으면 그러면 정부는 강경 대응 이외에 다른 수단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뭐 노동부 장관도 내려갔고 행안부 장관도 내려가서 노조 측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도 국무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달라라는 당부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 강경한 입장, 강경한 자세로 그 파업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이제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전체적인 경제, 나라 경기가 정말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인 만큼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시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보면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일대에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여권 움직임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시도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아닌 것 같고요. 네. 지지층의 얘기를 좀 풀어서 정치권이 해줄 필요는 지금 있는 거죠. 근데 이 파업이라는 것을 해보면은 파업이 불법이 안 될 수가 없게 우리나라 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법 파업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이 대목에서는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가 문제가 아니고 조금 더 서로 얘기를 들어주면서 어떤 합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점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제 들려오는 그 보도에 따르면은 그 노 측에서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요구 사항이 지금 변화되고 있나 봐요. 30% 임금 인상 요구를 했다가 10% 요구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형사고발은 말아달라. 네. 사측에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패턴은 정말 오래된 패턴이거든요. 그 노조에서 늘 처음에 이제 요구 사항을 크게 했다가 결국 이제 형사고발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금 요구 사항을 낮추는 이런 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양보 전략 같은 그런 이게 좀 반복이 된다는 거는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사실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민주노총은 또 더 적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 상황을 그 민주노총이 좌우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불법 파업을 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네. 어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권권력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대우조선 관련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만에 좀 입장을 바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부담은 있을 겁니다. 지금 또 수많은 시민 단체들이 그 희망버스인가요? 그걸 타고 또 그 거제도 현장에 내려가고 있고, 야권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 이슈화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원칙은 지켜야 되겠습니다만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라는 원칙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해서 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사회적인 파장은 크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용산 참사, 그러니까 제2의 용산 참사 같은 게 일어나면은 이것은 또 다른 정치적인 큰 이슈로, 사회적인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죠. 용산과 뭐 이런 몇 가지 보면은 그 당시에 조금만 더 대화를 했다라면 하는 게 있거든요. 쌍용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서 몇 분들은 지금 길거리를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순간에 대화의 기회와 찬스가 왔을 때 대화를 해서 푸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이제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논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대통령은 지금 이제 사적 채용 논란 관련해서 이제 침묵하고 있고, 반면에 대통령실의 기류가 이제 확연히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세부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지지율 반박에 이제 나서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박홍근 원내 대표는 탄핵 이슈, 이 카드를 또 거론을 했습니다. 공세 수위를 아주 높였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이게 정말 그 사적 채용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 뭐 과거에 옛날 시대에 있었던 엽관제, 그러니까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운동원과 적극 지지자에게 뭔가 그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거나 어떤 그 대가를 제공하는 그런 관행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봐야 될 것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전에 보면은 되게 당의 채널을 통해서 일단 검증을 한번 거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경우에, 이제 가족의 경우에 그 사람을 써야 됐다고 결심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야, 이 사람 갖다 써 이렇게는 못합니다. 뭔가 절차와 또 검증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번에 드러난 몇 케이스는 보면 그냥 한 사람을 들어다가 그냥 비행기에 태워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사람이 자꾸 눈에 띄면은요,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있지를 않고요, 반드시 계급장을 달거든요. 그러면은 그 완장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조용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들이 또 대부분의 경우에 업무 능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이런 경우를 다 꺼립니다. 그래서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일단 많고요. 네. 드러나지 않은 것도 분명히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그러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되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보면 빤해요. 처음에는 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계속 지적이 나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 정부에서는 안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뭐가 하나 드러나면 그 문제점을 인정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 또 있으면 반드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반성을 하는 자세와 태도로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계속 되풀이되면서 금방 제가 얘기했던 유능한 사람이야? 법률적으로 문제 없어? 전 정부에는 없었대? 이렇게 이 3쿠션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이런 식의 대응은 결국은 태도 불량이죠.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신속하고 광범하게 떠나게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네. 빨리 고쳐야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이제 도와줬던 사람에 대한 대가로 관직에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를 줄 수도 있다라는 입장하고 또 반대로 예전에 또 그 옛날에 제도 중에 상피제 오히려 또 그 친인척을 포함해서 뭐 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거리두기를 했던 그런 또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의 비판은 옳은 측면도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었어요. 너무 과합니다. 오늘 탄핵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얘기하면서 탄핵을 언급한 것은 그것도 첫 번째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이죠. 네. 그것은 선을 좀 넘었다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도 예를 들면은 스페인 나토 정상회담에서 그 외부인이 뭐 같이 가서 비행기 동승하고 이런 거는 저도 분명히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을 무조건 사적 채용이다 라고 비판을 무조건 하는 거는 저는 정말 묻지마 비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친인척,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지 어떤 국회의원의 친인척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해요. 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고 또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로 가게 되는 국회의원들의 어떤 보좌진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당 사무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았고 그 전 정부에서도 다 해왔던 겁니다. 네. 그것은 그 인력들을 충원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그 루트였어요. 네, 신 의원님 말씀은 그 숫자가 좀 많다는 말씀.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참여연대 그다음에 586 운동권들의 보좌진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해명하고 설명하는 가운데 무슨 뭐 9급, 7급 이야기를 하고 최저임금제를 이야기한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유능한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 당 사무처 직원들은 인수위에 추천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 근데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인수위에서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실에서 이런 친구들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합니다. 네.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어요. 거부됐을 경우에는 더 능력 있는 친구들이 또 들어간 모양이다. 이렇게 또 수긍을 하죠. 그렇게 해서 충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충원이 됐을 때도 거의 2달에 걸쳐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정말 뭐 아무나 막 들어가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선거 캠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그게 여태까지의 사실은 관행이었는데 네.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 제도를 고칠 수는 있죠. 하지만은 갑자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만 그렇고 잘못한 건 아니다. 예, 사적 채용이다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을 정말 말 그대로 네. 씌워버리면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벌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행태를 우리가 옹호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지만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온 게 사실인데 모든 그 자리를 공채로 그럼 갑자기 뽑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네, 권성동 대행이 오늘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다고 하죠. 네,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그 대통령 측과 좀 사전에 교감을 하고서 사과를 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예측을 좀 매일 한다면, 통화하는지도 아무도 모르죠. 네. 하지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했던 발언이 파장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이제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당에 혼자 이야기하면 그것이 당 전체의 이야기가 돼버린단 말이죠. 네. 당대표 아닙니까? 실질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몰고 온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크게 실수했구나.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이런 것까지 저는 의논을 했겠나 싶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과해주면 고맙겠죠. 이심 전심으로. 네. 그런데 그것을 꼭 통화 여부는 제가 죄송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찌 됐든 좀 그 권성동 그 대행의 원톱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모양새인데 조기 전대론이 좀 다시 슬슬 피어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의원총회와 또 각 선수별 모임에서 또 최고위에서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몇몇 또 다선 의원들이 이거 조기 전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개별적인 목소리는 내고 있으나 지금 이렇게 또 의총에서 결정된 것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일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그 노골적인 당권 갈등, 투쟁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건 개별적인 목소리지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큰 목소리로 작용하기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직무대행 체제로 가겠죠. 네, 권대행이 사과를 했고 또 조기 전대론이 글쎄, 저도 피어오르는 지금 모습인데요. 오늘 사과하는 것 저도 봤는데 네. 지금 권대행이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한꺼번에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민원을 한 거다랄지 또 장제원 의원한테 얘기해서 내가 7급으로 해달라고 그랬다랄지 근데 또 9급으로 했는데 그 9급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의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이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김영란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위험한 얘기들을 해서 이 2030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걸로 봐서는 윤 대통령하고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이렇게 한 번의 스피치에서 여러 개의 그 실수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이건 권성동 대표의 그 원래 언어 습관이 그렇고요. 자기 그 자질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다 이번에 된통 당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실수가 몇 번 하면서 이게 결정적 실수가 돼서 권성동 원톱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여론이 지금 확 당내외에 도는 거죠. 이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틈을 타가지고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당에서 목소리를 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내일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한다니까 내일 좀 들어봐야 이게 말하자면 도와주는 목소리가 나올지 아니면은 지금대로 갑시다라고 나올지는 내일 일단 안 의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방 김 의원의 말씀 맞자고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싫어도 그냥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방금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내일 그 조기 전대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아마 좀 조기 전대를 전제로 지금 숙고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대표 처럼 요즘에 또 많이 등장하는 인물 장제원 의원인데 방금 그 뉴스 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본인이 양보를 했고 아마 김도읍 의원이 이제 맡을 것 같고 장제원 의원 본인은 비는 상임위를 이제 맡을 것 같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언급을 했네요. 장 의원의 조기 전대를 이제 일축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간장, 김장 이런 음식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장제원 의원 그리고 또 김기현, 장제원 의원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권에 대한 좀 앞으로 이제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요 세 사람의 관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관측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죠. 권장이 점심을 먹고 한 번 브라더는 영원한 브라더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봤는데 바로 권성동 실언이 나오고 장제원 의원이 바로 또 받아치고 또 바로 사과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서열은 일단 대내외적으로 온 만방에 서열은 공개된 것 같습니다. 브라더는 브라더인데 네. 서열은 장제원 1등.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대표를 제치고 1등인가요? 네, 권성동 2등 해서 장제원이 역시 실세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 눈에도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밥 먹고 밥발 소화되기도 전에 다시 붙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브라더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도 또 만방에 다 공유가 돼서 일단 장제원 의원의 어떤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 국힘당의 미래가. 그건 좀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내일 물론 안철수 의원의 얘기가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장제원 의원의 생각이 결국은 윤심을 그대로 투영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언론들도 장제원 의원의 한마디 한마디에 더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상징적인 일들이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이 주초 사이에 일어나서 참 흥미로운 대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출신 아닙니까?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복심은 복심이죠. 모든 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의논을 하고 항상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제원 의원이 참 고수예요.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를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저보다 선배인데 두 분 다 이제 둘 다 부산 출신이고 같은 삼선입니다만은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한테 장제원 의원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비어 있는 상임위에 나를 배치해 달라 그러면 열심히 가서 하겠다. 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위원장은 양보를 위원으로 했고 들어가겠다는 다른 위원도 다른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왜 가기 싫어하는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그냥 넣어달라. 그런데 가서 그냥 평위원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수의 면모죠. 지금은 왜냐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장제원 의원한테 엄청나게 지금 힘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비서실 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당직도 내놓고 당직을 국회직이죠. 이제 상임위원장은 국회직도 맞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그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이거 의총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 바꾸기보다는 그냥 가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말씀이 너무 거칠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밀당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 김기현 때가 되면 김기현, 권성동, 장제원 또 이제 정진석 국회 부의장 또 안철수 의원 등등 당 대표는 한 사람이니까 이것은 이제 진검승부를 하게 되겠죠. 그것은 본인들의 관계가 어떻든 불하더든 아니건 벌어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얼만큼 멋지게 해내느냐 그게 드라마고
그게 이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브라더 얘기는 이제 안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브라더는 끝난 것 같아요. 뭐 싸우는 또 형제들도 많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역대 저희 그 코너 중에서 지금 최장시간 지금 지났습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이제 그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지지율 방어에 나선 여권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오늘 하지 못해서 두 분께서 이제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요. 예비 경선을 하루 앞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차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전 사이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